맞아요. 편하게 하세요. 나도 얘기 좀 알았어. 눈썹 문신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가시죠.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후배 내가 소개시켜줄까? 같이 손잡고 가자고. 리터치하고. 같은 과요? 네, 몇 년 선후배야? 5년 선배시. 선후배 미팅을 내가 주선하는 거구만. 네. 매주. 저는 어차피 떨어졌기 때문에 강남병을 대표하는 젊은 여당의 힘있는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성과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성과 있는 모습으로 말씀 들어보면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은 사기꾼 때려잡는 일입니다. 서울 송파갑입니다. 통합당 김웅 후보 53.4%로 예측 1위. 나는 버린자야. 부끄럽고 창피해서 총선 불출마한다고 그랬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 오늘도 저는 창피합니다. 셋이 돌아보면 알겠지 뭐. 정해놓고 하나. 나는 국회 와서 진짜 욕을 제일 많이 먹었어. 국회의원이라는 이유가 한 번도 욕을 못 먹어. 뭐라도 앞으로 당해봐. 국회의원은 뭐라도 욕 먹어. 엄청 탔죠. 저번 사고 돌아가는. 떨어질 걸 뭐라고 싫어. 방은 아직 안 정했죠. 어디로 정해야 돼? 김우성 대표한테 갔는데 야야야 화장실 가까우면 안 된다. 유승민 대표가 처음에 나한테 뭐라 했냐면 김나보다 소리가 안 나. 지하면 어때요? 지하면은 그냥 지하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통합이 될 거라는 예측을 하셨나요? 양쪽에 다 제안을 받으셨는데 선배님이 어떻게 말하시는지 궁금해갖고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어제 또 상대방 연구하려고 백혜련 의원하고 토론하신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쭉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일 안 해? 저녁에 갔어요. 저녁에. 본인의 이제 뭐 검사 외전 책도 잘 쓴 것도 본인의 능력이고. 내전 아니야? 내전. 외전이야? 안 들어봐서. 아 이게 리서치가 조직적으로 리서치가 조금씩 이게 부족한 게 있어요. 적당히. 아니 그래도 떨어지고 나서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타성해진 정치, 짜증나는 정치, 날려버리겠습니다. 이철이의 타짜로 인사드리는 저는 전 국회의원이자 현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지금 그거 해요? 여기는 좀 나, 여기 그냥 이거 봐. 그냥. 잘한다. 한두 번만 더 보여주고 다시 했으면. 아니야. 그럼 혼자 한번 해봅시다. 쳐줄게. 역시. 저도 비슷하게 소개를 하면 21대 총선에서 강남병에 출마해서 시원하게 떨어진 김한규라고 합니다. 저는 뭐 몇 표 차인지 얘기 안 하고요. 제가 선거 때 포기하지 않는 남자, 한 표에 끝내는 남자 김한규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거는 안 됐는데 방송은 한 표에 이렇게 적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잃을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뭐 소신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상은 직접 골랐어요? 이게 많이 튀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거 나중에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쪽 당이 아닙니다. 보시고 오해하실까봐. 밀레니엄 핑크. 어디에서 출마했어요? 강남병입니다. 도곡동, 대치동, 삼성동 이 사람들이
그쪽 지역에 나와서 뭐 붙을 줄 알고 나왔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 붙을 줄 알았어요. 진짜? 아, 왜 그런 표정을 해요? 윤 변호사님은 변호사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 대한민국 제일 큰 로펌이죠. 뭐 규모로 아무나 제일 못 크죠. 가잖아요. 이른바 잘 나가는 변호사들이 가는 데잖아요. 네네, 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죠. 예. 부럽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아주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더니 안녕. 갔다 올게. 집에서 공부하고. 잘 다녀오세요. 네,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제 방은 뭐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 사무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멀리서 보시면 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청와대가 이렇게 멀리 보이는 뷰는 되게 좋은 사무실이네요. 그 중앙이하고 그거 외에는 특별히 잡힌 게 없죠? 지금 다음 주 화요일 날로 잡은 거고. 학교도 네. 언제 나오셨죠? 네. 벌써 촬영팀이었을 때도 네. 우리 김변이 지나가면 와 해주고 그래. 이거 분홍색 때문에. 그런 거 보면 빈정상하는 얘기죠. 완전. 너무 티를 냈어. 네. 근데 어쨌든 그것만 놓고 네. 보면 스펙이나 외양만 놓고 보면 민주당 과가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민주당을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예, 폄하하시는 것 같은데, 폄하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민주당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계신 게 학생운동, 시민운동 오래 하다가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로 가득 차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거 저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뭐. 저는 민주당 후보인 게 되게 자랑스럽거든요. 나도 자랑스러워. 자랑스러우세요? 예, 저희 타짜에 새로운 피가 수혈됐습니다. 익숙한 새로운 피? 이 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전 최고위원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거나 하십시오. 이놈 저놈 해도 되고 뭐 아무나. 위치가 어디더라 근데?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요. 분장 먹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나이든 진보, 젊은 보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나는 착한 진보. 나이든 진보예요. 맨날 떨어지는 아이고, 몇분 떨어졌어? 세 번. 뭐 기준으로 1년 전인 걸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개를 줄면 좋아? 안 좋죠. 좋아지나? 안 됐고. 치면 될것 같아요. 네. 이준석 전 의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네, 이번에 세 번째 낙선을 경험했고 고향 상계동을 계속 정치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소장님이 한다 그래서 왔는데 옛날에 그 기운이 살아있을까요? 저 완전 중도 시민 초짜 우리 이준석이 네. 어때요? 평소에 알아요? 뭐 한 번 뵀죠. 다른 네. 방송에서 봤는데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3번 떨어지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비아냥거린다고 저한테 그렇게 되지 말고 빨리 붙으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때도 돼야 말이죠. 그런데 뭐 사실 뭐 국회의원 여러 번 한다고 해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거 아시잖아요. 그건 제가 할 얘기고. 그러니까 한 방에 세게 때려야 되는 안 해본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다음에 나오면 될 것 같아. 네? 매번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죠. 아니 이제 네 번째는 동정표가 있거든. 이번엔 동정표 많았어요. 이번에.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착시 효과가 있는 게 제가 선거 나간 지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젊어서 동정표가 없어. 경력으로 보면 굉장히 돼 보이는 베테랑인데
국회는 아닌 걸로 똑같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정치는 벌써 이제 2011년에 비대위원으로 처음 11년 12월 25일 예, 하셨으니까 48년이 넘었으니까 네. 뭐 정치 경력으로는 엄청난 정치를 경력으로 예? 합니까? 그럼 방송 경력이라고 할까요? 네, 방송 경력으로는 뭐 엄청난 베테랑이니까. 이야, 방송 경력이란 건 진짜 무서운 단어인 게 제가 방송국에 얼마 전에 갔는데 아이돌 가수 그룹이 저한테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건지 잠깐 되짚어보게 되더라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예. 주목할 만한 빅3를 언급하면서 김웅 의원, 네. 천하람 변호사, 네. 그다음에 이준석 위원 네. 셋을 거론했어요? 타짜 출연 순서대로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네? 지명을 하셨구나. 2012년에 이제 김종인 그 당시 비대위원이죠. 저한테 식사 사주시면서 그러더라고. 박근혜 정부 때 뭐 이거 잘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가서 그냥 그 학위를 하나 따와. 경제하기 좋겠어.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나요 보면은. 그때 경제학위를 받고 왔으면 대선 주자가 되는 거네? 네. 그거였던 거지. 맞다. 지금 딱 그 말 들으니까 40대 경제를 아는 사람. 자, 정치는 오래 했으나 타짜가 못한 이준석 의원과 조만간 타짜가 될 우리 김병과 같이 제가 더 오래 살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코로나 디바이드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코로나가 전 사회적인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대학 등록금 이슈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전제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전제로 이제 등록금을 냈는데 지금 거기를 온전하게 충족 못하니까 일부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좀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들은 3월 한 달 동안 수업을 대부분 온라인 강의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대면 강의보다 집중도가 떨어지고 예체능 교과는 실습도 할 수 없는 만큼 수업이 아니라 자습으로 대신해라. 사이버 대학이냐라는 소리도 많이 나올 정도로 이제 불만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등록금의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대단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자,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도 두 분이 이 판은 뭐뭐다라는 걸로 한번 해보죠. 고객님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김변 어떻습니까? 저는 저렇게 이렇게 모범생 답이야. 그러니까 재밌게 이렇게 안 되네요. 어렵지만 풀어야 될 문제다. 네라고 생각. 안철수기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 있어요? 참 드라이하겠어요. 다리를 놔드릴까요? 안철수기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 있어요? 왜? 좀 안철수식 표현이잖아. 뭔가 이렇게 쓰면서 마음이 불편하긴 했어요. 어제 보통 스타일이야. 네. 뭡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방역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셧다운을 안 했다고 하지만 셔다운을 가깝게 지금 사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학교 못 가게 하고 무슨 뭐 공공시설 이용 못하게 하고 진짜 대학도 골치 아픈 상황이거든요. 보면은 예를 들어 등록금을 감면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부 반환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고정 지출되는 비용들이 있는데 어느 선까지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대학들이 자체 진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등록금의 한 10%에서 15% 선까지가 거의 한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뭔 말이에요 이게? 고객이 누구예요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청구서 받은 고객은 누구예요? 저는 정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부? 정부가 이제 판단의 주체로서 이제는 이 사회적인 압력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셧다운 또는 락다운 했으니까 그 비용을 지금 정부가 내야 될 때가 왔다 이거죠? 또는 정부 또는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를 이제 호청처럼 갈라야 되는 겁니다. 대학 니네가 뒤집었어. 아니면은 학생들 당신들이 이번에는 피해 본 겁니다. 이번에 갈라야 되는 거죠. 계약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학 등록금은 이제 대학과 학생들 간의 계약인 거죠. 그런데 계약이 완전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법률 용어로 불완전 이행을 한 거죠. 약속된 수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이제 제공을 하지 못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죠. 그러면 이걸 학생이 그냥 감수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죠.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부당한 이득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학생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과연 얼마냐? 라는 거를 산출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10에서 15%일 수가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사학재단의 어떤 자율성을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할 때 정부가 해결하기 참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다. 당의 입장은 뭐예요? 당의 입장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자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도 원안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여당은 직접 지원은 안 되고 간접 지원하겠다 이런 형태인 거고. 그런데 이제 정의당이랑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사실상 직접 지원 같은 형태로 해석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추경안을 놓고 이제 줄다리기를 하게 될 텐데 저희 당의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나갔던 게 뭐냐면 지금은 그냥 사이버 대학까지 돌아가는 거 아니냐.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그에 대한 비용 정도는 학생들이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거다. 다만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정치권이 공감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마 이게 기재부 쪽에다가 추경이 아마 교육부에서 들어간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 아마 전액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질적인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어떤 기존의 예산에 잡혀 있는 이 대학 지원금들을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좀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별 학교와 개별 학생의 문제로 떠밀어 버리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이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3차 추경 심사에서 이와 관련한 방안이 반드시 논의되고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습니다. 등록금에 대한 반환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해 주는 것은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에 등록금 반환 항목을 포함시켜라. 난 우리 정부가 좀 답답한 게 그거는 학교와 학생들 간의 문제다.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거를. 아니 우리 일이 아니다. 괜히 꼈다가 개입하면 돈 줘야 되니까. 돈이 그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 등록금이 사립학교 한 400만 원, 한 학기에 400만 원이라고 하면 아니 뭐 자리에 앉아서 온라인 수업하는데 그거 뭐 몇십만 원이면 되는 거지. 거의 대부분은 다 돌려줘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학생들일 텐데 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고정 인건비가 거의 30에서 학교마다 다른데 50%까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적으로 들은 온라인 수업비, 방역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대학 자체적으로 보면 10에서 15% 정도는 등록금을 반환할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환원을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대학들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잉여분만큼 조금씩 대학 등록금을 깎아주겠다. 향후 1, 2년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 현실적인 대안으로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장기적으로 지속될지를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이 대면 수업이 억제되는 것이.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라도 이거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은 실타래가 있긴 하다. 저는 이거 앞으로 좀 논란이 될 거고요. 피해 규모라든지 앞으로 지원해야 될 규모 자체 책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뭐 딱 부러지게 어디까지 어떻게 하자라는 게 정해진 룰이나 답이 없으니까 좀 고민스러운 건데 저는 건대나 한성대가 좀 답을 제시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돌려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놓고 학교와 학생이 머리를 맞대놓고 고민을 같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해결 방안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실험 실습비. 그러니까 음미대생이라든지 공대생 같은 경우에는 이 실험 실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등록금에 기본적으로 포함돼 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했으면 분명히 그 비용은 다 절감이 됐을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등록금 환원율. 학생들이 학교에 낸 돈이 실제로 이제 학생들한테 어떤 형식으로 이제 돌아가느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해서 그 부당 이득으로 남아있다. 부당이란 표현을 보고 그 이득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면 돌려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철학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개별 인재 사안에 대해 가지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본인이 낸 비용에 비해 가지고 받지 못한 서비스들을 다 보상하자는 개별적인 소송이나 아니면 개별적인 투쟁이 이어질 경우에 대학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은. 사실 그래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해하기로는 여러 가지 손실을 부담을 완화한 측면에서 됐던 게 긴급 재난지원금 아니냐. 국민의 피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대학에 가는 사람만 우리가 왜 배려해야 되느냐라는 형평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포괄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원래 재난지원금을 상정했던 것인데 중복수혜 아니냐는 논란도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복잡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형식의 것을 다시 한번 띄우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대학 등록금 문제가 이해 당사자라 제가 학부형이거든요. 대학생 2명을 근데 학부형이라 저는 이 판이 재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인정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의 권리 또 대학생이 아닌 또 청년 약자의 권리 이런 것들을 정부가 또는 강자들이 얼마나 충분히 인정해 주느냐의 관점으로 좀 접근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발 좀 기재부가 돈 문제로 문제를 좀 축소 안 했으면 좋겠고 그걸로 야 돈 없다 이걸로 좀 퉁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쪽도 있어요. 공항공사 노조는 직원들과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인천공항 노동자하고도 협의가 없었습니다. 자회사로 가기로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2달 만에 입장을 바꾸어 이미 자회사에 편입된 외부 보안 직원들도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직접 고용 대상이 된 보안검색 요원 1,900여 명 가운데 30%가량은 경쟁 채용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람에 대한 구제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걸 좀 확인을 해봤더니 본인들이 정규직보다 이번에 새롭게 정규직화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 노조의 위치가 바뀐다. 회사의 주인이 이제 바뀐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실 올 2월 정도 협의가 됐을 때 그때만 해도 자회사 고용으로 잠정적인 협의가 돼 있었는데 노사, 그다음 전문가 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불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자회사 방식이었는데 인천공만 직고용이냐에 대해 가지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취준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전체적인 고용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취업이라도 이제 문이 좀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라고 하는 탑 티어에 있는 그런 어떤 취업처에 실제 인건비 총액제라는 그런 어떤 기작이 동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는 걱정 마라 신규도 더 뽑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이 판은 뭐뭐다? 이 판은 3D 게임판이다. 간단하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명제를 갖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좀 정치적인 언어로 엘레강스하게 풀어보자면 정치적 언어가 엘레강스예요? 엘레강트하게. 선의와 공정이 대립할 줄 몰랐지.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분 오늘 거는 둘 다 멋있는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거 그 선한 목표 자체는 아니면 그 취지에는 아무도 부정 안 할 거예요. 공감 못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공정함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 정부에서 집권하기 전까지는 야당 입장에서 선의만 내세우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집권하고 나니까 이걸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공정의 이슈가 대두된다라는 거를 이번에 한번 뜨거운 냄비를 잡아본 거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제 기억으로는 일자리거든요. 청와대 일자리 현황판 두시겠다 그랬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동에 마련한 집무실을 공개했습니다. 집무실에는 후보 시절 공약했던 일자리 상황판도 설치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된다며 내일 상황판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난 수준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조 9천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30, 40대 취업자는 10만 명 이상씩 줄었고 세금이 투입된 노인 일자리만 대거 늘어났습니다. 지난 1년 사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87만 명 늘어나 748만 명을 넘어선 걸로 조사됐습니다. 기간 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것인데 되게 수사예요. 실제로 저렇게 제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수사죠. 사실은 수사죠. 그러니까 수사라기보다 의지 표명이다. 의지의 표명이죠. 공공기관도 단기형 일자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존 정권하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차이는 소위 이제 파견직, 외주, 그러니까 하도급이라고 얘기하는 이 두 분야의 어떤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점에서 기존 정부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건데 여전히 뭐 기간제, 단기간 근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건 아닌 거죠. 이명박 정부 아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공 일자리 대폭 확대가 오히려 대안이 돼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노인분들이 만약에 뭐 생계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도 저는 간합이 됩니다. 효율이 예를 들어 이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50만 원에 그분들에게 임금을 줘가지고 50만 원 이상의 효율이 나는 사안에서는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옳고 50만 원을 드렸는데 50만 원 이하의 노동 효율을 보이는 분들에게는 차라리 현금 급여를 하는 게 낫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정부 부담이 어떤 게 더 크겠습니까? 생산성이 있는데 투입하는 게 낫지 무조건 다 현금성 급여를 주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폐지 죽기로 노인을 내모는 게 똑같은 논리예요. 보면은 진짜 그거 외에는 생계를 이을 수 없는 분들한테는 폐지를 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급여를 하는 게 답이라도 보는 거예요. 그냥 현금으로 주자. 그게 맞는 시키지 거죠. 말고. 그게 맞는 거죠. 강의실 불고기가 이제 조소의 대상이 되니까 멧돼지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거 고갈되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이제 아무것도.
있어요. 일자리 수가 한 80만 개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다 불고기는 아니잖아요. 더한 것도 있어요. 더한 게 있을 수도 있죠. 그거는 도서관 뭐 책 빌려서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뭐 일부 그것도 만약에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은 그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 혹시 보셨어요? 임시계약직 노인장. 그러니까 연세 오늘 드신 아침에 분들이 들었어요. 퇴직하고 네. 자리가 없는 경우에 이제 아파트 경비 네. 이런 데로 가는 걸 임계장이라고 네. 이제 그분이 직접 이제 경비 일을 하신 네. 분이 쓰시는데 너무 힘들게 사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맞습니다. 사셔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분들에게 정부가 그래도 일거리를 줘서 일을 하시게 하고 어느 정도 벌이가 되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특권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밖에 거동이 가능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선이지만은 결국에는 공정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봐요. 아니 좀 이분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본인들이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본인들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잖아요. 비록 생산성이 낮더라도 급여를 받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한 여기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체제가 노후 세대에게 동작하기 시작하기 전까지의 일시적인 부조를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공공 일자리는 해결이 안 된다 봐요. 네, 그 정도는 이제 두 분이 충분히 네. 말씀하신 걸로 하고 이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뭐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총평을 한다면 고용률하고 실제로 취업자 수가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네. 부족한 부분은 있죠. 청년하고 여성 취업들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네. 분명히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언발에 오줌을 계속 누고 있다. 곧 얼어붙을 것이다. 일자리도 지금 이제 보면 민간 영역에서 창출되는 부분에 대한 기대치보다 공공 영역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여놨어요. 근데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계속 본물 터지듯이 이제 문제로 터질 겁니다. 뭐 다들 인정하시겠습니다만 이번 문제의 핵심은 결국 비정규직과 정규직, 비정한 격차가 아마 본질일 거라고 다 동의할 겁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내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최저임금 만 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 폭이 굉장히 둔화가 됐는데 이번에 역대 최저조 인상이죠? 1.5%? IMF 시절 글로벌 경제 위기 때도 1%대의 그 최저임금 인상은 없었습니다. 서로 입장이 너무 다르잖아요. 사용자는 이번에 마이너스 깎자라는 그렇죠. 주장까지 했잖아요. 자영업자나 뭐 중소기업 업체들이 어려운 건 맞는데 이분들이 어려운 이유는 뭐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임대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대기업하고 거래하면서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 비용도 있을 거고 배달 수수료도 있고 사회적으로 대타협을 한다면 어떤 중소기업하고 대기업과의 상생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을과 을의 전쟁으로 잠깐 프레임을 짜갖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한테 다 전가시키고 있다. 결국엔 내가 이철이라는 사람을 한 시간에 10,000원에 고용했을 때 이철이라는 사람이 매출 3만 원 할 수 있느냐 이 정도 느낌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노동자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뭔지를 먼저 고민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임금을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좀 약했다. 근데 최저임금 인상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더 줄어들거나 고용이 불안정해졌나요? 그렇게 보세요? 물론 노동 고용이라는 게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해고되진 않겠지만은 그럼 추가 고용을 막는 요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선택하는 게 뭐냐면 근무 시간을 줄이는 형태로 가게 되잖아요 보면은. 실질적으로 휴게 시간으로 돌려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의 총 임금은 그대로인 상태가 이제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소득층의 고용률이 떨어진 거는 꼭 그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일자리가 줄어든 거지 이게 최저임금으로 인한 효과다? 이거는 지금 입증된 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방송하고 나면 밥 때 놓칠 때가 많잖아요. 한 4시쯤 가면 밥 먹을 데가 없어. 5시부터 다시 영업합니다. 뭐 이렇게 붙여놓은 데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의 편법처럼 도입되는 게 좀 아쉽긴 아쉬워요. 네.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률을 보면 지금 이 기조로 가면 박근혜 정부와 별 차이가 없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실패라고 보십니까? 선의였겠지만은 결국에는
실패다. 10,000원의 달성이 성공은 아니다. 현재까지 그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평균으로 나누면 다른 정부랑 별 차이 없는 거는. 근데 이제 아니죠. 이게 코로나19라는 올해 특단의 사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 인상은 사실 경제 성장이라든지 물가 인상률 이런 것들을 고려한 건데 지금 경제 성장률이 이번에 0.1%를 고려 포함을 해갖고 지금 1.5%가 나온 거잖아요. 지난번에 작년에도 이미 코로나 전에도 2.9가 한번 떴잖아요. 네. 저는 그때 이미 문재인 정부가 자인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봐요. 너무 과했다 속도가. 우상향 곡선이 아니라 초반에 16 찔러가지고 내려가는 곡선이 돼버렸거든요. 인상률이. 산업이 적응하려 그러면은 초반에 오히려 평균 수준을 인상하고 인상폭을 조금씩 늘려가는 상황이 됐어야 되는데 초반에 너무 힘을 줬던 거 아닌가. 네. 지난 대선 때 보면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는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장시간 노동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숨길 수 없는 현실로 네.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해서 집권해서 인상을 하니까 그거 왜 인상했냐라고 또 막 뭐라 그러잖아요. 뭐 시점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결국 10,000원까지 가는 것 찬성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그 이후에 입장 변경이 빨랐어요. 나머지 후보들은 1년차 16% 올리는 거 보고 그 공약은 철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문재인 정부도 지금 사실상 철회했다 봅니다. 결국에는 비현실적인 공약을 갖고 서로 너무 도박적인 그 수들을 썼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빨리 처리한 게 뭐 자랑은 아닌 거죠. 15% 정도를 매년 계속 지급을 했으면 그렇게 올렸으면 10,000원을 달성할 수 있었고 만인이 동의하는 그러니까 10,000원의 시대는 반드시 온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지금 8,720원 마음이 안 편해요. 사실 이걸 갖고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과연 우리가 얘기해도 되는 건지. 자, 이 의제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김한규 변호사부터. 이 판은 묻고 더블로 가. 묻고 더블로 가. 뭡니까? 그러니까 노동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로 그냥 국민적 감정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년은 아마 더블로 크게 분쟁이 생길 것 같다. 정부도 인상을 좀 더블로 갈 가능성은 없어요? 코로나19만 해결된다면 올해 제대로 인상하지 못한 부분도 내년에 고려를 해야겠죠. 내년은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해라. 야당들도 크게 막 그 경영 개편만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결국에는 이걸 감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불만이라는 것이 여기까지 달했기 때문에 그 표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판은 경제학 개론도 모르는 사람들이 짜놓은 판이다. 앞으로 대통령은 맨큐의 경제학을 읽고 오자.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을 혼합해가지고 이렇게 잘못 혼입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절대 경제학 개론만으로 나라를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경제학 개론도 모르고 나라를 운영하면 더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응? 이 판은 경제 대 정치의 싸움이다. 자리 바꿔. 그래, 좀 가르쳐주는 이런 거 하고 싶으면 자리 바꿔요, 빨리. 가르쳐, 더 멋있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야.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럼. 다음 주에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지. 알아서 여기 앉아요. 이제 이 자리까지 노리십니까?